생각보다 아주 쉬우니까 쫄지 마시고,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무슨 뜻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z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z까지의 0.5까지의 확률이 0.1915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 0이고 y축의 대칭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발그림 죄송합니다. 여기가 0.5인데 여기까지가 이 면적이 0.1915가 이 소리잖아.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도 똑같이 0.1915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이쪽 전체 면적을 구하면 다 들 수는 없어요. 이게 영원히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0.5예요.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가 z가 0.5보다 클 확률은 0.5 마이너스 0.1915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표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저 그림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 거예요. 알겠죠?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z가 되는 겁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확률이 어차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58은 어떻게 되겠냐면 58에서 제 평균인 60을 빼야 돼요. 그리고 얘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야 됩니다. 내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p, z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너네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만약에 그림이 있었다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쪽은 어차피 0.5니까 구할 필요 없잖아.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지? 여기는 0부터 1까지 하고 똑같다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그림을 떠올려서 이게 0.5 더하기 p 0 z 1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5 더하기 0.3413이라서 0.8413 이게 답이 됩니다. 매우 쉽죠? 매우 쉽잖아. 그래서 이게 좀만 익숙해지면 애들 이거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시면 여기 4라고 적혀 있어요. 2의 제곱이 아니고. 그럼 여기 4라고 쓴 놈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맨날 이런 식의 낚시나 하고 있어. 틀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잘 보고 해야 돼. 잘 보고 해야 한다고. 대부분은 2의 제곱이라고 써주거든요. 표준 편차 한눈에 보이게. 근데 저걸 굳이 하나의 숫자로 써놓는 경우가 있다. 알았니? 4라든지. 알겠지? 자, 마찬가지야. 얘를 해보면 57을 표준화해야 되니까 57에서 60을 빼고 얘를 2로 나누겠죠. 얘는 64에서 60을 빼고 얘를 2로 나눌 거란 말이죠. 됐니? 그러면 p 1.5부터 2까지잖아. 이제 깨달음 얻었죠?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0부터 1.5까지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1.5까지 나와 있고 2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0.4332 더하기 0.4772 이렇게 되니까 덧셈만 잘하면 됩니다. 이해하겠니 친구들? 즉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구간이 바뀌지만 확률은 동일하게 바뀐다 이거예요. 확률이 동일하게 구간이 바뀐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59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바로 표준화 가볼까요? 59에서 60 빼면 1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잖아? 그지? 어떻게 계산하겠냐? 0.5에서 이렇게 해야겠니? 자,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 얘가 Z인데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알겠지?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만큼이 0.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길 뺀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알았겠니? 선대칭과 그 다음에 한쪽의 합이 0.5다.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 0.1915니까 실제로 빼보면 0.3085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세요. 그림 보고 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보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0명의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자,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그냥 정규 분포다 라는 말입니다. 왜 거의라는 말을 쓰냐면 이 400명은 유한한 값이잖아요. 정규 분포는 무한계 값이 있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거의 정규 분포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어차피 계산 못하니까 그냥 정규 분포에 가깝다, 거의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정규 분포라고 취급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사치라도 구하자 이런 개념이니까. 자, 키가 158 이상 164 이하인 학생 대략 몇 명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8부터 154까지 사람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확률은 곧 비율이니까 그 확률을 계산해서 400을 곱하면 몇 명인지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키가 158 이상이고 164 이하인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표준화를 해야죠. 그렇죠? 어떤 정규표를 따라가냐면 164 하고 4의 제곱 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158에서 164를 빼면 마이너스 6이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예요. 여기는 0이겠죠? 당연히 얘는 0부터 1.5까지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함수니까 1.5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적으시면 되겠죠. 0.4332입니다. 따라서 400에다가 0.4332를 곱하시면 대략 173명이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확률이란 건 비율이기도 하니까 확률을 계산해서 400명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비율은 사실상 통계적 확률이기도 하죠. 그죠? 다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158 이하 166 이상이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따로 구해야 되고 어차피 이게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지? 예. 이게 싫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냐? 1에서 158 이상 166 이하를 구해야 되겠지. 이게 미만 초과 이거는 등호의 포함 여부가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딱히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는 따로 구해볼게요. 자, 표준화하면 뭐 되죠? 158에서 164를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니? 그러면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 이게 되겠죠. 166에서 164 빼면 2잖아요. 예,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니?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때 0.5에서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를 빼면 되는데 이거 대칭시켜서 푸는 게 낫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거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그림 떠올리고 있니 머릿속으로? 이거하고 같은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0.5 마이너스 0.4332를 하면 되고요. 얘는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0.5에서 0.1925 빼면 되겠네요. 그럼 앞에서는 0.0668이 나오고요. 뒤에서는 0.3085가 나오거든요. 이 둘이 더하시면 0.3753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도 그냥 400명에다가 이 0.3753을 곱한 대략적인 근사값 구하시면 되고요. 그게 150명입니다. 사람 숫자 대략 몇 명이냐라는 얘기니까 사람 숫자로, 즉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니? 넘어가겠다. 넘어가도 되죠? 어려운 거 없죠?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이제 문제 푸는 게 이런 문제들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할 일도 거의 없어요. 초반에 좀 빼고. 알겠죠? 3번 어떤 대학 입시는 1000점 만점으로 지원자 2000명의 득점 분포는 득점이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얘가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60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이 몇 명이냐 사람 숫자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60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2000명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600점 이상을 득점할 확률은 얼마냐? 표준화를 시도하면 600에 450 빼면 150이죠. 75로 나누면 얼마예요? 2네요. 이것도 그래프 떠올려보면 2의 우측에 존재할 확률은 0.5에서 0에서 2 사이 빼면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0에서 2 사이면 0.48이죠. 그러니까 0.02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점점 생략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2000명 곱하기 0.02 하면 되니까 40명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태기 알겠니? 알겠어?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데 왜 몰라? 내가 이 그림 떠올리라 했지. 여기가 Z야. 여기가 Y축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2보다 클 확률 구하래. 여기 2가 있다고.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지. 못 구한다니까 여기. 안 나와 있잖아 표에. 여기 전체가 얼마니까? 0.5니까 여기서 여기 빼자고. 근데 여긴 여기 나와 있잖아. 0.48 빼자고. 알아듣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동일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 얼른 손으로라도 그려봐요. 어차피 이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근데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게끔 훈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는 좀 복잡한 것도 물어보거든요. 예, 복잡한 것도 물어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면 제일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다음, 요거 독특한 문제지. 입학 정원이 320명일 때 뭘 준 거예요? 합격률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입학 정원이 320명이니까 실제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은 0.16입니다. 이게 지금 합격률인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는 사람마다 합격할 가능성이 다 다르지만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합격할 가능성이 다 똑같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합격률이라는 것은 합격할 확률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합격할 확률이 0.16이 되려면 합격 최저점이 몇 점이냐, 즉 몇 점을 넘어야만 합격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합격 최저점이 스몰 x라고 합시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합격 최저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걸 표준화를 해보면 x 마이너스 얼마니? 평균 450이니까 450 빼고 표준 편차 75니까 70으로 나눴을 때 이게 0.16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어차피 크거나 같다는 확률을 못 구한다니까. 0에서 얼마 사이를 구하는 거지. 이 말은 이게 0.5 마이너스 0.16 즉 0. 얼마하고 같다? 34하고 같단 말이잖아. 근데 0.34가 여기 위에 있어. 꼭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보이죠 표에? 그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1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 525점이 됩니다. 이게 합격 최저점이야. 이건 지금 뭐냐면 거꾸로 물어본 거죠. 원래대로 하면 합격 최저점이 525점일 확률은 0.1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즉 525점을 넘을 확률은 0.16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거꾸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앞에서 물어본 거를. 이해되니? 좋아요. 예. 이제 나중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가지고 빨리 풀 줄 알잖아요? 빨리 풀 줄 알면 합격률이 0.16인 거 알았잖아. 근데 0.16 적이 없단 말이지. 어떤 점수보다 크게 낮다잖아. 그럼 합이 0.5인 거 찾으니까 0.34야. 그럼 1이 나왔지. 그치? 이 1이라는 값을 역표준화 하시면 돼요. 역표준화란 말은 우리가 표준화할 때는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잖아요. 1에다가 표준편차 곱하고 평균 더해요. 그럼 525잖아요? 답이야.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본, 확통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풉니다. 역표준화 해가지고 525점 이러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반엔 조금 느리게 해도 괜찮은데 점점 빠르게 계산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됐니? 자, 다음. 이건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표준화라는 게 확률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비율도 똑같은 거지. 자, 잘 봐요.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각각 80만원, 2,000달러, 18만엔이고 표준 편차가 10만원, 300달러, 25,000엔이다. 이러면 니네가 이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각자 모여가지고 야, 내 월급은 80만원이야. 몇 년도 문제야, 씨. 그거 80만원 주고 있어.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가 궁금하잖아. 야, 너도 이민 와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누가 상대적으로 집단 내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말 이해되겠니? 네. 표준화를 이용하면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한국 놈의 급여를 표준화해서 Z1이라고 합시다. 이 순서대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를 받는다고요? 평균 80이네. A는 실제로 94만원. A 나와있으니까 여기 ZA로 할게요. ZA는 실제로 94만원이고 평균 80만원을 빼죠. 표준화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인 10만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5분의 7 나오죠. 이 숫자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5분의 7에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B를 표준화해 봅시다. B는 얼마냐면 2,250달러를 받는데 평균 2,000달러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300달러니까 300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6분의 5라는 값을 갖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 내에서 6분의 5에 위치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ZC를 구해보면 21만원에서 18만원을 빼고 25,000엔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분의 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받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이 5분의 6이고 그 다음이 6분의 5겠죠. 그래서 A, C, B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너네 수능 보면 원점수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점수가 나오죠?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죠. 그잖아. 그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다르면 그 학생들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평가하냐 라고 하면 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이걸 많이 선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좀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환 표준 점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못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면 내가 시험을 적당히 못 봐도 변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아예 다른 집단이잖아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봉급쟁이들이 받는 건 아예 다른 집단이잖아. 얘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표준화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자, 5번 볼게요. 이건 지금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X회에 나올 확률이니까 일종의 독립시행인 거야. 맞잖아. 맞니 안 맞니?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X회에 나올 확률, 물론 이제 6회 던지면 1의 눈이 6회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은 되게 적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걔들을 여기 이제 횟수, 여기 확률 이렇게 해서 점의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횟수가 제한적이니까. 근데 그걸 꺾은선의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을 한 건데 꺾은선 형태로 연결했을 때 n이 10일 때는 전혀 정규분포의 느낌이 안 나는데 n이 30이면 살짝 정규분포인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n이 50이면 되게 정규분포 곡선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즉 이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실제로 가까워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 노멀, 정상분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뭔 얘기냐면 얘는 횟수에 관한 확률분포니까 이산 확률분포고 이항분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항분포도 횟수가 꽤 크다면 이걸 정규분포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NP를 따르면 x는 근사적으로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정규분포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규분포 n. 자, 이항분포는 시행횟수하고 확률이 중요하지만 정규분포는 뭐가 중요하니? 평균과 표준편차가 중요하지. 근데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인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항분포의 분산은 NPQ인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그냥 외워서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인 것은 n이 얼만큼이어야 충분히 크냐 라는 건데, n이 얼만큼이어야 충분히 크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MP도 5이고 MPQ도 5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야, MP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생각보다 쉬워. 왜냐면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시행에서 10번이면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근데 MPQ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2분의 1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예.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5잖아요. 만족하고 5에다 다시 2분의 1 곱하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20pen 돼야겠는데 20 곱하기 2분의 1이면 10이니까 5보다 큰 것 같고 거기 다시 2분의 1 곱하면 5니까 그쵸? 가령 예를 들어서 시행 횟수가 20회이고 동전을 던진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따졌을 때 20회 정도면 정균포를 따른다고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꽤 큰 거죠. 둘 다. 사실은 n을 적게 쓰려면 p와 q가 둘 다 큰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2분의 1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이 나오는 게 12분의 1이야. 그러면 시행 횟수가 1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시행 횟수가 필요한 거죠. 이 기준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통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한 겁니다. 그냥 그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개념이니까 대략적인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냐면 n이 커지잖아요? n이 커지면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걸 사용하는 게 조금 덜 정확하지만 훨씬 빠르고 편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봐봐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갑니까? 원래 이항분포를 따라가죠. 시행 횟수는 720회,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때 x의 평균은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0입니다.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120 곱하기 6분의 5니까 100이에요.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따라서 x는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를 시도하면 120에서 120 빼면 0이죠. 130에서 120 빼면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0에서 1 사이의 확률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0.341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얘도 표준화를 시도를 하시면 110에서 120 빼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얘는 0.5 더하기 0에서 1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0.8413이 되겠네요. 이것도 좀 빠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거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5는 그냥 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에는 확률 변수가 음수일 때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이렇게 대칭 시켜가지고 1일 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 여기 표에 나와 있죠. 그죠? 걔가 0.341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3에다가 0.3413 더해서 0.8413이다. 이렇게 풀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0.3413. 이해됐어요? 항상 저 표를 보고 문제를 끼워 맞춰서 푸는 겁니다.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확률 가지고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저의 자작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정규분포로 근사화시키지 않고 나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 이걸 정확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라가니까. 알겠죠?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정확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는 식이 나오냐. 시그마 K는 120부터 130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11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확률이 720 컨비네이션 K
그리고 6분의 1에 k제곱 곱하기 6분의 5에 720 마이너스 k제곱입니다. 예, 딱 봐도 계산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야, 720 컨비네이션 120이 쉬워? 미친 거야? 120 팩토리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이게 식은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확률이 지금 부정확해봐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안 나고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넣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문제를 푸는가? n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직접 확률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풀이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 친구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률 변수로 누굴 따지고 있냐면 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가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불량품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여기서 무게가 40g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표준화를 이용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떠올렸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푸는 거죠? 0.5에서 0에서 2 사이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0.48. 그러면 0.0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문제를 다 푼 게 아닙니다. 이거 왜 구했어요, 선생님? 밑에 보세요. 불량품의 개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는데 불량품의 개수를 이걸 y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y는 뭘 따라가냐면 2500개를 이미 추출한다면 2500개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항분포인 거고 2500이고 불량이 될 확률은 실제로 0.02이죠. 여기서 이걸 그래서 구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면 2500 컨비네이션 57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n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 취급합니다. 그럼 2500에다 100분의 1 곱하면 평균 얼마가 되겠어요? 50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에다가 100분의 98을 곱하면 7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러한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지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도를 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리고 0에서 1까지 확률 0.34로 나와 있죠. 그러면 0.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은 0.16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괜찮지 않나? 막상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렇게 되게 좀 무섭게 보였지만 정작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C스텝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멘붕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통계적 추정이 남았잖아요. 네, 이 통계적 추정이 조금 더 멘붕이에요. 앞에 이제 확률 변수를 처음 배울 때보다 조금 더 멘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물어보는 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그 확률 분포 들어와서 알겠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가보시면 수리통계학부가 두 가지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수학과, 두 번째 통계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 대학 수학의 전공을 이루는 거대한 학문입니다. 그 거대한 학문의 아주 일부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 몇 개 단원 공부해가지고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하다는 거냐면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도 좀 기억하고, 알겠니? 이걸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만 쌤이 이해를 시켜주려고 애를 썼어. 물론 너네가 존나 온몸으로 거절을 했지만 와씨 존나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알겠니? 근데 그 정도만 기억하고 문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요 내용을 잊어버리면 자꾸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여기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알겠니? 한 번에 확 숙지해서 문제를 풀면서 기억의 깊이를 더하려고 해야지. 자꾸 제 거 개념도 뚜적뚜적 하면서 보고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풀고, 또 이거 보고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풀고, 이러면 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외울 건 좀 외워주고 나서 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